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럭셔리 업계 임원 8명이 도쿄의 고급 백화점 시차를 위해 일본으로 떠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한국에 비상 착륙하게 되면서 믿지 못할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는데요. 평생 프랑스라 최고라고 여겼던 그들이 한국에 발을 디딘 지 단 5분 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정말 최고의 나라가 맞냐며 그들의 인생을 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보았길래 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기 시작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레어 뒤퐁입니다. 파리에서 럭셔리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45년을 살아오면서 세계 최고라는 유럽의 서비스만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일본 도쿄의 고급 백화점 시차를 위해 프랑스 럭셔리 업계 임원 8명과 함께 전세기를 탔죠. 저희는 모두 아시아 시장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은 제조업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서비스업에서는 아직 발전 단계일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던 중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비상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조종사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계획에도 없던 한국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니. 게다가 아시아 공항이면 복잡하고 시끄러우며 절차도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언어 소통도 문제고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호텔 예약도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한 임원은 이번 출장이 완전히 꼬였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후 5분도 안 되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제탑에서 프랑스어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저희 전세기를 위한 전용 게이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VIP 라운지도 즉시 개방되었습니다. 에어프랑스 본사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리자마자 각자의 여권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물어봤거든요. 누군가는 약물 복용 여부를, 다른 직원은 식단 제한 사항을 확인했어요. 심지어 알레르기 유무까지 세세하게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마치 미리 리허설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대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언어 지원이었습니다. 독일어를 구사하는 임원을 위해 독일어 통역사까지 대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각 언어별로 전문 통역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당황스러워했어요. 한 임원이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유럽 최고 공항들보다도 훨씬 체계적이고 세심하다며 감탄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강남의 호텔까지 이동해야 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대도시의 밤. 풍경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로 접어들자마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로 조명이 너무 체계적이고 아름다웠어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못지않게 세련된 야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이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동행한 임원 중 한 명이 창밖을 보며 이 정도면 파리보다 안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밝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꺼려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말이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저에게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보르도 와인이 객실에 준비되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제 취향을 알았는지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공항에서 이미 저희 각자의 프로필을 호텔에 전달했더라고요. 제 나이와 프랑스 출신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할 만한 와인을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심지어 유당 불내증이 있는 동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식단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동료가 이런 세심함은 파리 리츠 호텔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유럽 최고급 호텔들도 이 정도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객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무질서해 보일 수 있는 간판들도 나름의 규칙과 미학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도시 계획부터 서비스 디테일까지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의도된 완성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주변을 산책해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유럽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인도의 노란색 점자블록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파리에서도 점자블록은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신호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였어요. 모든 건물 입구마다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있었고 경사도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려가 담긴 설계였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더욱 감탄했습니다. 역사 전체가 너무 깨끗했어요. 파리 지하철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에스컬레이터 양쪽에도 손잡이가 다른 높이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말이에요. 전동차가 들어오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승객들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다음 질서 있게 탑승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앞다투어 올라타거든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자리 양보 문화였습니다. 한 학생이 노인분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더라고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신기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일부 주요 교차로에만 있는 시설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횡단보도에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더라고요. 길거리도 정말 깨끗했어요. 이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도시 설계는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걸.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된 도시였어요. 이런 완성도는 파리에서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행한 64세 임원인 피에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외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해 주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고한 지 정확히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파리에서도 이렇게 빠른 대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이었어요. 한 구급대원이 피에르의 상태를 신속하게 체크하면서
다른 대원에게 의료진에게 상황을 보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들 같았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이 이뤄졌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물론이고 혈압과 산소 포화도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미리 환자 상태를 전달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뒀어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통역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의료진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게다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의 안내 데스크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응급실 시설도 파리의 사립병원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CT와 심전도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1시간 만에 나왔어요. 파리에서는 최소 반나절은 걸리는 검사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부터 각종 검사비까지 합쳐도 파리 사립병원의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았어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향후 관리 방안까지 안내해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연락할 수 있는 연결망까지 제공해주더라고요. 피에르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프랑스 의료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이에요.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신속함, 그리고 따뜻함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고 했습니다. 피에르의 건강이 회복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과 홍대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리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지하철에서였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탑승하자 즉시 3명의 학생이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임신부가 서 있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가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신부가 고맙다며 인사를 하자 학생들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 직장인이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주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홍대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분이 계단 앞에서 곤란해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3명의 젊은이들이 즉시 달려와서 휠체어를 들어 올려드리더라고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젊은이들은 괜찮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남의 일에 잘 개입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이런 자발적인 배려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이 혼자서 카페에 들어오셨는데 직원이 즉시 나와서 자연스럽게 자리까지 안내해 드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메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주문을 도와드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시는데 계단이 높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중학생이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자 그 학생은 당연한 일이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속으로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우아함이 뭔지를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세련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하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친절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이 도시 전체를 품격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럭셔리 컨설턴트로서 이곳의 상업시설들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럽 수준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로비부터가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나 런던 헤러즈 못지않게 세련되었거든요. 대리석 바닥과 조명,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정말 빨랐는데 귀가 먹먹해지지 않도록 기압 조절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파리 에펠탑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해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서울 전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각 방향별로 보이는 건물들과 랜드마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높이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해설까지 덧붙인 서비스였어요. 백화점으로 내려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들의 배치와 인테리어가 파리 방돔 광장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샤넬 매장에서 가방을 구경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다가와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알고 보니 파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단순히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역사와 스토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제품의 디자인 배경이나 장인 정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준 높은 소비 문화는 파리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한국 브랜드 매장들도 둘러봤는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품의 품질이 유럽 브랜드와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들의 디자인과 완성도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 한국 브랜드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놀랐어요. 이분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파리와 밀라노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 배운 세심한 고객 서비스가 유럽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쿠아리움도 구경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단순히 물고기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각 해양 생물들의 생태계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까지 교육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파리의 시내 아쿠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럭셔리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비싼 가격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고객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4일간의 경험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너무나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특히 서비스업에서 한국이 보여준 완성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평소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포스팅한 거예요. 평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올리지 않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제 포스팅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던 프랑스 럭셔리 업계 인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대부분 놀랍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틀 후에 르몽드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포스팅을 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경험한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르몽드와의 인터뷰가 실린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르피가로에서도 연락이 왔고 심지어 BFM TV에서도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프랑스 전체에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업계의 반응이었어요. 파리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연구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항 서비스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프랑스 교통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의 비상 대응 시스템과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프랑스 공항들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샤를 드골 공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팀까지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보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외국인 환자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신속한 진료와 합리적인 비용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에어프랑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천 파리 직항 노선의 증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도 한국 여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제 회사 직원들도 변화했어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 역시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개인의 경험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프랑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프랑스 전체에 화제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회사에서 한국 서비스 문화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단순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서비스 문화를 분석하고 프랑스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고 직접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현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 개인적인 변화도 컸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거예요. 45살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갔거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들과 미팅도 잡았고 여러 기업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도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서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첫 방문 때 입원했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안부 인사를 건네며 피에르의 건강 상태도 물어봤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는 파리의 어떤 병원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고객 만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영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치 중심의 경영이 한국 서비스 문화의 근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효율성만으로는 진정한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고객이 진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와서 제 회사의 서비스 철학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존에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의아해했지만 점차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30%나 향상되었고 재방문 고객 비율도 크게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상 착륙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만약 계획대로 일본만 방문했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추구해야 할 진짜 문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